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저히 미국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노동 착취 현장이 또 발각된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엊그저께 적발된 그 맥도날드 매장에서의 아동노동 착취 소식을 먼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본 미국 내 아동노동 착취 사례는 오늘 영상 뒤쪽 이 보너스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2살짜리 지붕 수리공이 있는가 하면요, 도축장에서 일하는 어린이, 호텔에서 침구 빨래하는 13세 소녀 등등 도저히 미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 이 보너스 뉴스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먼저 예고해드린 첫 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미국 점포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서 3명의 맥도날드 사업자들의 이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맥도날드는 무려 62개, 62개 점포나 됐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고용된 15살 이하 이 미성년자는요, 305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아동노동자는 허용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또는 튀김기계 등 위험한 작업이나 또는 아예 금지된 야간 노동 등에도 투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한 점포에서는요, 최저 고용 연령에도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해당 고용주들에게 총 21만 2천 달러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앞서 이 미국 노동부는요, 지난 2월에도 펜실베니아주의 이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나 노동시간 등을 위반하는 그런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아동노동과 관련된 법은 어떻게 지금 돼 있을까요? 사실 좀 부끄럽게도요, 미국의 아동노동 관련 법안이 의외로 명쾌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나이만 14세 넘기면 됩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그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노동 관련 법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4세 넘으면 일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고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도 3시간 미만으로는 일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몇 가지 부가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은 금한다. 또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공장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금한다. 또 18세 미만은 산업 공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등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아주 애매한 내용입니다. 공장 환경에서 뭐 안 된다, 이런 공장 환경이라는 기준도 애매하고요. 또 가장 위험한 작업은 안 된다, 이것도 가장 위험하다라는 기준도 역시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 뉴스는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상 뒷부분 보너스 뉴스에서 마지막 2부, 후반전 2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소식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미국 뉴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린이에 대한 방금 전에 이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또 그런데 어린이에 대한 밝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인이 관련된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1.5세 한인 작가 안나 김 씨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단비라는 이 한인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어 동화책 단비's Favorite Day, 단비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안나 김 작가는요, 지난주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단비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림도 자기가 직접 그렸습니다. 이 동화책은 앞서 2021년에 펴낸 그의 첫 번째 동화책 단비가 학교 퍼레이드를 이끌다 라는 제목, 원본에는요, 단비 leads the school parade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후속작입니다. 안나김 작가는 첫 단비 이야기로 그의 아시아계 미국인 사서협회의 문학상 시상식에서 동화책 부문 수상을 했고요.
발간된 지 단비's Favorite Day. 이 책은 발간된 지 일주일 남짓 됐는데 현재 누적 판매수 5만 권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단비 시리즈 2개 작품은요,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나 김 작가는 조만간 LA에서 자신의 그 책은 물론 한국의 동화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라면서 이 행사에서는 단비 이야기도 소개하고 또 한국 간식을 맛볼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네, 그가 표현한 이 한국 이민자 단비라는 어린이는요, 에너지와 호기심이 아주 가득한 아이입니다. 친구들과 완벽한 소풍을 꿈꾸던 계획이 폭우에 의해서 좌절되지만 실망하지 않고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이 책 단비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단비가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두 문화, 한국과 미국이 양 문화를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비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어린이날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또 한국 문화에서 나온 음식과 전통을 친구들과 나눕니다. 또 단비는요, 어린 독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더 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요, 아마존에서 지금 16불 50센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제 생각에는 이제 주변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이 단비 시리즈를 계속 세상에 내놓고 싶다라는 작가, 이 안나 김 씨는 어떤 사람인가?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1.5세 한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트북 가장자리나 종이 귀퉁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공은 또 클래식 피아노도 했고요. 또 이후에 그는 또 웰레슬리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교육을 하는 동안 노란 포스트잇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조카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찾다가 다양한 문화를 반영한, 특히 한국 아이를 캐릭터화한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바로 단비라는 한국 어린이였습니다. 한국 어린이지만 이제 미국에서 본인처럼 1.5세로 미국에 이민 온 어린이 단비였다고 합니다. 이 안나 김 작가는 한국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고요한 그 순간들이 영감의 원천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한인, 자랑스러운 우리의 단비입니다. 책 아마존에서 한번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셔서 주변에 선물로 보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읽으면 다들 좋아한대요. 네. 자, 자랑스러운 우리 단비 얘기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좀 자랑스럽지 못한 한인 소식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왠지 굿뉴스, 배드뉴스, 퐁당퐁당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인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데이브 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지난 2일 밤 10시 20분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주 의사당을 떠나서 몇 블락 떨어진 S 스트리트 인근 9번 스트리트 남쪽 방면으로 자신의 토요타 캠리를 몰고 가다가 CHP 대원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 해당 CHP 대원들은 민 의원의 차를 따라가다가 민 의원이 교차로 빨간색 신호등에서 차를 잠시 멈춘 뒤에 갑자기 그대로 직진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CHP 대원들은 즉각 민 의원의 차를 도로 옆으로 주차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브 민 의원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P 대원들은 민 의원의 상태가 법적인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민 의원을 체포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인 0.08%를 넘어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세크라멘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3일 오전 석방 조치되었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어젯밤 운전을 하겠다는 나의 결정은 무책임한 짓이었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내 행동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현재 연방 하원직에 또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자신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있습니다. 이 FTC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 FTC는 메타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의 규정 위반인 셈입니다. FTC는 메타의 어린이용 메신저 키즈 앱에서 자녀의 채팅을 부모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면서 지난 2019년에 합의했던 규정을 메타가, 즉 페이스북이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FTC는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메타의 무모함으로 미성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메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는 수익의 98% 이상을, 그러니까 수익의 거의 전부를 이용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된 이 디지털 광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동영상 앱 이 틱톡이 미국의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는 이 FTC의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보여주기식이다. 또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 우리는 이 조치에 강력하게 맞서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이번 FTC의 조치에 반발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이 LA에서 10만 달러의 실질 구매력을 가지려면 그러면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네. 높은 세금과 고물가로 인해서 6자리 숫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조차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LA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만 달러 이상을 연봉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 전문 회사인 스마트 에셋이 미국 전국 76개 대도시 주민들의 10만 달러 구매력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 전국 평균보다 생활비가 53.5% 높고 연봉의 37.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LA 주민들은 24만 5,300달러를 벌어야 10만 달러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A에서 나 연봉 10만 달러야 해봐야 구매력은 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는 76개 도시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럼 1, 2, 3, 4위도 궁금한데요. LA 외에도 캘리포니아 대도시 5곳이 탑 10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이 탑 10일수록 좋지 않은 거죠. 자, 보겠습니다. 31만 7천 달러를 연봉으로 받아야 10만 달러의 구매력을 겨우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위에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비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82.8% 높았습니다.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47.3%가 높은 샌프란시스코 그 북쪽에 있는 오클랜드는요, 24만 5,600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또 24만 5,300달러를 벌어야 하는 롱비치가 5위에 올랐습니다. 또 23만 5,600달러의 샌디에고는 8위에 기록됐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는요, 하와이주 호놀룰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힘든다라는 얘기죠. 호놀룰루 생활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86% 높습니다. 이 호놀룰루는 세금도 또 많아서요, 31만 2,400달러를 벌어야 10만 달러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1위에 올랐습니다. 31만 또 2,000달러를 벌어야 10만 달러 구매력이 있는 뉴욕이 호놀룰루의 뒤를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워싱턴 DC 24만 4,700달러를 벌어야 돼서 7위, 또 보스턴이 22만 6,600달러를 벌어야 해서 9위,
또 시애틀은 21만 3천 달러를 벌어야 해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주정부 세금이 없는 테네시주의 멤피스의 경우에는 11만 7,100달러를 벌면 10만 달러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동안 중단했던 모델 3 롱 레인지 차종 판매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전기차 EV6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차종의 가장 낮은 가격은 47,240달러입니다. 이 차종의 종전 시작 가격은 57,99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매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보다 18.5% 가격을 내린 상태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로써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4륜 구동 듀얼 모터 차종의 가격이 기아의 전기차 EV6보다 더 싸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아 EV6의 가격은요, 테슬라 모델 3의 이번 인하된 가격보다 1,460달러가 비싼 48,7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자,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를 놓고 본다면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가 최고 325마일로 310마일인 기아 EV6보다 조금 앞섭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마일이라도 더 나가는 테슬라가 기아보다 더 싸졌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전기차의 이제 가격이 드디어 가격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가요, 미 전국의 보험사 60여 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도난건 급증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하다라면서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0개 보험그룹 산하 68개 회사는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차량 도난건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15일 연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자, K-팝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K-팝 흔한 전 세계적으로 흔한 얘기인데요. K-팝에 이어서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K-무비, K-드라마, K-푸드 등 웬만한 영역에다가 이 K자만 붙이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그야말로 코리아, 이 K-열풍이죠. 그런데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요, K-뷰티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적 기준 LG 생활건강의 해외 사업 가운데 이 북미 지역에서 거둔 매출액은 1,361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1.1%가 증가했습니다. 중국 1,931억 원, 일본 899억 원에서의 매출이 각각 이렇게 줄어든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매출은 크게 줄었는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는 매출이 반대로 오른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사업 부진 등 여파로 실적 가뭄을 겪고 있는 그런 속에 이 북미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성장세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룹 주력 계열사인 이 아모레퍼시픽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사업 지역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매출은 지난해 1분기 3,792억 원에서 올해 1분기는 2,752억 원으로 27%가 매출 감소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그 매출이 40% 이상 급락하면서 전체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이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의 매출은 348억 원에서 628억 원으로 80%가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증가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업계는 사실 그동안 중국이 주력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이 최근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요. 또 중국인들의 자국산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지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에서의 실적 부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한중 관계 악화 등 이 잠재적인 사업 리스크마저 커지는 형국이어서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큰 시장으로서 이제 북미의 가치와 중요성에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로서는 이 북미 시장 공략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 LG 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미국 화장품 업체 뉴 에이본을 인수했습니다. 뉴 에이본을 인수하면서 이제 북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서 미국의 헤어케어 업체 보잉카의 지분을 인수했고요. 또 미국 화장품 제조와 유통 회사인 더 크램샵의 지분도 인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 기반을 지속해서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LG의 이번 1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이러한 사업 기반을 토대로 해서 올해 북미 사업의 역량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지난 1월 스타벅스와 아마존 출신의 이 마케팅과 전략통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한국인 문혜영 씨를 전격 미주사업 총괄로 영입을 하면서 이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 시동 걸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아모레 쪽을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 역시 지난해 9월 미국의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타타 하퍼를 인수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하면서 매출 쌍끌이를 하고 있는 라네즈와 설화수를 중심으로 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모레는 올해 북미 시장에서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현재 유망 뷰티 업체를 추가로 인수합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모레 퍼시픽 관계자는요, 북미에서 이 스킨케어는 물론 다른 성장 카테고리의 투자 기회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K-뷰티의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 공략이 이제 더욱더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피난처 도시 생츄어리 시티를 자처하면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이 시카고시가요, 포화 상태를 선언하면서 남부 국경의 텍사스주에 이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시카고가 텍사스에 뭘 요청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런데 이제 텍사스주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국경과 이민 정책 탓이다 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린 뒤에 이 강화된 국경 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불체자 이송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맞섰습니다. 자, 보내지 마라고 하는 시카고에 텍사스는 몰라, 계속 보낼 거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최근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불법 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워서 시카고로 보내는 지금 같은 이 비인간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시장은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더 이상 그들을, 즉 불법 입국자들을 수용할 공간도 또 관리할 자금도 없다라면서 최근 2, 3주 동안은 매일 최소 200명씩 시카고의 불법 체류자들을 버스로 보내고 있다. 돌봐야 할 불체자 수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라이풋 시카고 시장은 텍사스주의 에벗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텍사스주에서 시카고로 보내진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가 8,000명 이상이다 라면서 이들의 거처를 쓸 수 있는 시설들은 이제 모두 꽉 찬 상태이고 더 이상 새로운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또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지만 당신의 일방적이고 배려 없는 일처리는 우리를 한계에 부딪히게 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텍사스주의 그렉 에벗 주지사는 답신을 보냈는데요. 뭐라고 보냈느냐? 진정한 해결책을 당신이 원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미국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 국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도록 요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편지 보낼 게 아니라 같은 당이잖아, 니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거기다 요구해. 나한테 편지 보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텍사스 주지사는 또 피난처 도시를 자처해오는 시카고가 고작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감당 못하겠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듣다니 참 아이러니하다라면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하루에 13,000명 이상인 텍사스 국경 도시의 소도시들은 그러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에벗 주지사는 또 이 문제는 텍사스 또는 남부 국경 지역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문제다라면서 텍사스는 불법 입국자들로 인한 국경도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소위 불체자를 환영한다라는 당신들 도시들을 그런 곳으로 이들을 분산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계속 보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라이프 시장은, 즉 시카고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대량 유입을 막을 국경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텍사스지는 이 버스 이송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리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합니다마는 사람을 넣고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리저리 버스를 태워서 보내면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보너스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보너스 뉴스라고 이게 평소에 하듯이 그렇게 신나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자정에도 불빛이 환한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지의 한 공장 내부.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온 15세 소녀 캐롤라이나 요크라는 소녀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세계 최대 식품업체인 네슬레의 시리얼, 시리어스 봉지를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노란색 상자 안에 바쁘게 넣는 게 그의 일입니다. 주변은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들로 가득합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을 본국에 송금하는 이 중남미 출신 10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팬데믹 이후 중남미 출신 빈곤 아동들의 미국 이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성인들 덕거리는, 급여는 낮고 몸은 힘든 그런 고된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엄연한 아동노동법 위반이자 노동 착취입니다마는 미국 사회는 이 불편한 진실에 눈 감고 귀 닫고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이나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등의 이 무자비한 아동노동을 방불케 할 만큼 이들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12살짜리 소년이 지붕 수리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에서는 13살짜리 소녀가 호텔 침구를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일용직에 나서는 어린이도 있고 도축장을 청소하는 어린이도 부직이 있습니다. 모두가 위험한 기계 위에 몸을 구부리고 밤늦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 JBS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체 포드,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하청업체 하나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월마트, 또 의류업체 제이크루, 또 아이스크림 업체 벤앤제리스 등등등에 이르기까지 이 오명에서 자유로운 대기업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노동 환경도 위험하고 열악합니다. 한 15살 소녀는요, 집수리 회사에서 일한 첫날 15m 높이 지붕 위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16살의 또 다른 소녀는 애틀란타의 건설 현장에서 목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대부분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공부요? 공부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유니언 고등학교의 한 이주 청소년은 상업용 세탁소에서 야간 근무를 했는데 과로로 수업 도중에 기절을 해서 2번이나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주 아동의 3분의 2는 풀타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이주 아동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외국 땅에, 즉 이곳 미국 땅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홀로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들로서 중남미 출신이 많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서 미국 주로 이제 남부 국경을 넘은 아동들은요, 지난해 13만 명에 달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한다면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빈곤이 더욱더 부채질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는 어른 없이 혼자 국경에 도착한 아동이라도 미국의 친척 등 이 후원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만 있으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 이주 급증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요, 이주 아동의 3분의 1 정도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즉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이주 아동 노동 착취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정부 당국, 또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학교까지 모두가 어찌 보면 연쇄적 공모자들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법적인 노동을 시킨 2명이 얼마 전에 적발됐다라는 소식을 앞서 맨 앞에 이제 전해드리면서 오늘날 도저히 미국이라고 믿기지 않는 처참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오늘 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인데 신나는 뉴스를 많이 못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말이니까 뭐 좀 기분 좋은 소식 없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그들 어린아이들에게 비한다면 사치일 것입니다. 그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 조금 불편한 진실, 불편하신 그런 마음들 기꺼이 양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오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